바로 전역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하는 여러 학생들은 아마 취업 걱정하지 않는 정도로 아마 문제가 없을 거고, 제가 봐서는 아마 추사님도 아마 그때쯤 되면 크게 걱정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같이 배우 세대들하다가 신규 노동력이 다 대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용이 안정되고 활성화되고 청년 취업 교육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출산율을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년 장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생님들이나 저나 살아왔을 때는 보통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두 개 성장축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보통 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공통적인 결론을 보면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배분 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구 성장이 일어납니다. 인구 성장이 일어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 일개 또 전력 개통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우입니다. 자, 아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아마 현재 흑화율 국가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한 50년 동안에 거쳐서 인구 성장, 파퓰레이션 그로스하고 이코노미 그로스를 갖다가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이 파퓰레이션, 디파퓰레이션, 치고말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어서 저성장 기조로 가는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키워드는 아마 저성장, 고령화, 이 두 개 키워드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부장입니다. 이 사회부장 아까도 문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노년층, 또 후기 노년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공적 연구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미래의 노동 가능 세대들의 증가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2030년 동안에 보면 GDP 대비 사회보장 부담 걱정이 비율이 2배로 딱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하고, 자, 100명 지금 이제 40만 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한 해에 40만 명에서 남자 20만 명, 여자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그 군 현역병만 보면 병력자 60만 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복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한 해 30만 명이 현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40만 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미래의 이 40만 명 세대의 경우는 20만 명에서만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 갈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이 현재 태어난 애들이 군대 갈 때는 현재 군병력을 더 유지한다면 매해 10만 명이 군병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국방부에서 이것에서 많이 추정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구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죠. 자, 학생수 감소입니다. 이 학생수는 제가 2000년 초에 이 노동 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학교의 대학 공급 구조가 주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학 인프라 공급입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대학 공급 인프라 만들 때는 한 해 80만 명이 태어나는 것을 태어난 세대들 갖다가 타겟팅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90만 명대가 태어난 애들이 대학을 가고 있고, 좀 있으면 50만 명 태어난 애들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몇십만 명이 이 덜 태어난 시대에 가면 이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이 공급 인프라가 상당히 공급 과잉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대학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많은 인적 자원, 인적 인프라가 사실은 공급이 과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2000년 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대학 진학률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은 대학 진학률이 80%까지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보면 대학 진학률이 40%, 50%입니다.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은 30%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학력화 과잉, 그런 고학력화 때문에 80%까지 가고, 현재는 약간 70%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이 학교 구조조정은 큰 사회 문제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농촌 공동화입니다. 이 농촌 공동화가 우리 현재 중앙의 신선식 부장님 모셨지만, 독일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사라지는 농촌 공동화고,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농촌 공동화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농촌 공동화 때문에 지난 작년에 저희들 정부하고 3차 재성공사 공동화 때 많은 고민했던 것이, 농촌 공동화에 대해서 행정국이 개편할 것이냐, 행정국이 개편하지 않고
아주 명단에 농촌적인 아주 사람들이 아주 유명되지 않는 인물들이 특히 고령자들이 흩어져 사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 보건 서비스, 행정 서비스 전달을 어떻게 효율할 것이냐 이런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농촌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촌공단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농촌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무 전략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출산율 제고한다는 것은 현재 출산율은 사실은 인과학적에 의하면 25년 이후에 노동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 자체가 바로 이 생산하고 연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출산율을 갖다 얘기할 때는 미래 한 25년, 30년을 보고 우리가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노동력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왜 출산율 제고가 작도를 하냐면 25년 후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진 출산율이 가임여성 인구가 감소로 가고 가임여성 인구가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이런 아주 악순환적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갖다가 우리가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과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출산율 한 해가 그 자체적으로 한 해 출생아 수 적게 태어난다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출생아 한 해 태어난 적게 태어나는 만큼 이런 것들이 25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갖다가 좀 더 높이고 안정의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출산이 낮으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생산하는 인구가 이 적정 규모보다도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노동공급, 생산하는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뭐 여기서 그림 표시 안 왔지만 이만큼 생산하는 노동 가능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사회보장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의 어떤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맞물린 겁니다. 설명하기 좋게 단순하게 노동 가능 인구만 갖고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이 노동 가능 인구의 우리가 이 부족분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전략적 접근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단기적으로 출산을 제고하는 건데 이 단기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장기를 갖다 개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출산율을 제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식파 문제가 있지만 현재 출산율 제고는 궁극적으로 보면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 계속 연속적인 어떤 이 노동 가능 인구 수학체의 안정화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한다고 해서 이 단기의 출산율은 바로 장기하고 연계된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현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 자 중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인구 전략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출산율이 올라갈 때까지 또 이 출산율이 올라갔을 때 그 세대들이 20세, 25세가 돼서 노동이 진입이 가능한 인구가 됐을 때 그 시기에 발생하는 이런 노동 가능 인구의 구조라든가 사회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인력 갖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층을 어떻게 우리가 촘촘히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미스매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청년층이 고학력화되어 있지만 이 고학력화된 이 청년층이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교육 자체가 바로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미래,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 노동력 부족의 상당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 여성 부분입니다.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0% 이제 육박했습니다. 좀 넘었었죠. 근데 보통 스웨덴이 80%, 그 다음에 대부 선진국가 70%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용인력이 과연 여성인력이 현재 그 집에서 유효인력으로 남아있는, 잠재로 남아있는 노동인력이 노동력 부족 시대 때 어떻게 노동시장에 나와서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0년대 이 유럽사회에서 경제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유럽사회가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이 노동이 부족한 시기에 스웨덴에서는 어떤 작전이냐면 일가령 양립과 정책을 풀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 가령 양립시키기 위해서 여성 노동력을 갖다가 집에서 이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빠져나와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데 여성들이 생리적으로